예비 경선 거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체감하십니까? 예, 느껴지네요. 네. 길거리를 다니면 시민들이 저를 대해 주시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진 것 같고요. 네. 인터뷰가 늘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요. 네. 지지율 반등의 이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일 큰 게 TV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의 토론을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후보들을 한꺼번에 비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차례나 가져셨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충분히 알지 못하셨던 후보들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네.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게 됐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입장에서는 TV 토론을 자주 하면서 자주 할수록 좋은 거겠군요. 예,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죠. 더구나 지금처럼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네. TV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비 경선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좀 심해진다 예. 생각이 드는데 말도 좀 세지는 것 같고요. 혹시 예. 서운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조금 야속하대요. 네. 제가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 만에 벌써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참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것 좀 올랐다고 벌써 못 참고 그러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지율이란 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누구를 공격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검증은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네거티브는 자제해야죠. 네. 검증은 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네거티브는 거짓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또는 네.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냥 흠을 잡는 거 이게 네거티브인데요. 네. 요즘은 거짓까지도 동원되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예. 기치로 내거셨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말씀으로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신의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네. 청년은 청년대로 불안하고 중년은 중년대로 불안하고 노년 또한 노년대로 불안합니다. 네. 그런 국민들께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들을 그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것, 네.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걸 내세웠고요. 네. 그 방법은 하나는 신복지라해서 삶의 여러 부문에서 오는 여러 불안 요인 또는 위협 요인으로부터 삶을 지켜드리자. 네. 신복지고요. 우리가 1인당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3만 불 수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네, 분야별로 조사한 걸 보면 IT는 4만 불 수준을 이미 한국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와 문화가 조금 나은 편인데 그것도 3만 불이 안 되고 2만 불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나머지 노동, 교육, 환경은 2만 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또는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을 골고루 3만 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도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종로가 제 지역구인데요. 쪽방촌에 가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사시거든요. 죽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는 거 이상으로 참담합니다. 네. 그런 분들께 당장 3만 불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는 어려울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도 생활이라도 가능하게끔 해드리자.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에요. 네. 어려운 쪽부터 끌어올려 드리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범위를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어디까지 검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족에 대해서도 네.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아셔야죠. 그러나 최소한 배우자는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배우자는 공직입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예산이 나가고 비서실도 있고 차량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증이 돼야죠. 네. 네. 이 배우자라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포함한 배우자입니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책임이냐 법적 책임이냐 아니냐 문제와 별도로 옛날식으로 뭐 국모이시죠. 네. 국가를 대표하는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든 이재명 후보든 부인까지도 다 검증해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부인 검증, 뭐 가족 검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본인 주변부터 돌아보시라 이렇게 이낙연 후보께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얼마든지 검증을 해야죠. 네. 그리고 궁금증이 있다면 다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검찰이 조사를 해서 끝났다고 해서 완결을 지은 사건입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 관련된 이제 그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분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렇게 목숨을 잃으신 그 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경선 과정에서도 또 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은 뭐 얼마든지 검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네거티브도 좀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 후보들의 공격 중에서 이건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다라고 느끼셨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당 대표로 빵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빵점짜리 대표가 환상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판단은 뭐가 됩니까? 네. 추미애 후보의 말씀이군요. 네. 이 후보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 당대표 다 지내셨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는 빵점이라고 했는데 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적어도 몇 점 정도는 된다. 예,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색하고요. 네. 당시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민주당 대표로서 이낙연에 대한 평가를 그때그때 여론조사에 나와 있지요. 네.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면서 이건 좀 아쉬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일 큰 건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인사가 좀 아쉽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부동산 문제 해법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후보님께서는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던데 이게 투기를 막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표였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수요 억제를 선택했어요. 네. 말하자면 정태적, 움직이지 않는 방식의 안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1인 가구 증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원하시는 세상의 변화 이런 것 등등이죠. 그 수요 변화,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했던 것, 이것이 뼈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해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해야 한다. 그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것이고 토지공개념 3법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자산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특히 그 자산 중에서 토지, 집은 지으면 생기지만 토지는 지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가 얼마나 지금 독과점되고 있느냐 그러면 개인 소유 토지 77% 정도가 상위 10%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개발할 때 도로나 교량을 다리를 놔줄 때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 올라간 것은 어디로 가느냐? 소유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올린 것은 국민 세금이었는데 그 이익은 땅 주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것은 그 경우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넘는 쪽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라. 그 돈으로 무주택자 집 짓자. 그런 것이고요. 일부 위헌 판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위헌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조정을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뭐 선거운동 하시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청년들도 만나볼 텐데 청년들의 분노, 절망에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저희 청년 때와 비교가 되지요. 저희 청년 때는 참 가난했죠. 어떤 때는 끼니를 굶어야 됐고 또 어떤 때는 옷이 없어서 군복 물들인 거 가지고 사철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덜 불평등했어요. 이웃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박하지는 않는데 네. 그러나 취직이 어렵다. 도대체 몇 년 뒤에 집을 살 수 있을지는 계산이 안 나온다. 네. 이런 것들 보면 참 딱하지요. 짠하고요. 그 점은 어른 세대가 참 열심히 일했는데 어째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식 세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참 한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계시죠? 제일 큰 것이 공통되는 것이 이제 주택과 일자리이지요. 네.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고요. 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죠. IT 분야가 비교적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데 10년 사이에 60만 개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경제단체,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3개 경제단체 방문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개 채용 늘려주십시오. 네. 네, 그래 확답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IT 분야에 좀 많이 채용됐으면 좋겠고요. IT, 그린 혁명. 그러니까 IT와 신산업 분야에서 아까 IT 60만 개 포함해서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오고요. 네. 그린 혁명에 한 60만 개 나오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그럼 기업들도 좋을 거고 지방에 계시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네. 다시 경선 얘기를 네. 여쭤보겠습니다. 후보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최대 강점, 약점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우선 약점이라면 제가 정치인을 만나서 집요하게 내 사람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이것이 좀 약해요. 네. 네. 그런 생활을 좀 안 해봐서 그랬겠죠. 네. 근데 강점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준비되어 있는 후보일 것이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불평등의 완화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시행착오 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방면의 경험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단군 할아버지 이래 가장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을 겁니다. 네. G7 국가가 대한민국 대통령만 초청을 해서 네. 세계 8번째 나라라는 걸 공인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전부 우리 대통령을 칭찬하고 이게 유지돼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래서 국제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그런 내외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외람되지만 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결선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부는 바람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추세를 쭉 이어가면 결선 없이 과반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결선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누구랑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대충 일반 국민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비슷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발언 보니까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다. 네. 또 흠잡히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신 거죠? 제가 일반론이기도 한데요. 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도리가 없고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다. 내가 이건 더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그 참 입에 올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당내 경선에서는 서로 자제하고 말을 덜 하지만 본선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다 드러낼 텐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일한 경험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업무 수행 지지도, 예. 공약 이행률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사하던 시절에 네. 매달 지사에 대한 그 시도민들의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제가 2등에서 4등 사이를 쭉 했었지요. 네.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경륜으로 따지자면 정세균 후보도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낙연, 정세균 두 호남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그렇겠지요. 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네. 제가 한번 정세균 총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네. 우리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대와 2대 총리를 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특히 다음 민주당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 네. 우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특별한 책임, 그리고 우리 호남 시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야권 주자들 얘기 네네. 한번 해보죠. 야권의 대표 주자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지금 신인들 두 분이 그쪽에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언제까지 가실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정글 같은 곳인데 네. 신인들에게 그만한 것을 허용할까?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예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으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까? 평생 판사만 하신 분이 국가를 맡을 수 있을까? 그래도 괜찮을까의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란 건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 다 법조인으로서 어땠느냐는 평가와 별도로 평생 세상을 보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것만 생각했을 텐데 네. 국가 운영은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망치를 들면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 맨날 때릴 것만 궁리하거든요. 네. 근데 세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경험이 다양한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네. 본선에 올라오면 가장 까다로운 후보는 누구일까요? 그 얘기하면 또 그 사람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어디선가는 유승민 후보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저희들과 가치관이나 지향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고 상대적으로 온건하신 분이니까요. 네. 최근에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이죠. 네네네. 뭐 여권의 해유 공작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치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빨리 그 전체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드러내지 않고 그런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공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금품 관련 그 추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변인 자리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권에 공작이 있었다면 누가 회유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모든 걸 다 밝혀야죠.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뭐 임명 반대를 위한 독대 요청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 후보님께서는 독대 요청설 그보다 더 센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셌다 약했다 판단은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약간 다른 그러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네,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이동훈 전 대변인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공개하지 그것은 않아서.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의 일이니까 네, 그 뭐 이동훈 씨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에 이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라고 지난번 토론회 때 네, 그 당시에 국민 면접 때 말씀하셨죠. 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네, 당정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서 개인 의견을 쭉 다 들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셨죠. 네, 그 과정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네, 대통령의 최종 결론은 제가 수용했습니다. 네. 윤석열의 반대, 이낙연의 반대 결이 다릅니까?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본인과 대통령에 대한 전하름의 걱정이었죠. 네. 네,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네, 네. 실행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네. 벌어지고 있고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당장은 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미적거리네요. 네. 아마 국민들께 매력이 있을 만한 안으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시도별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시도별로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규모가 작아지고 이웃 시도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초광역적인 권역별 발전 전략을 가져야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균형 발전에 조금 가까워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에서는 잘했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계속됐던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예타면제라는 방식으로 네. 허용을 했지요. 그것이 빨리 가시화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그 달빛 고속철도, 네. 광주 대구 간 고속철도 이것은 한번 책상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균형 발전의 의지 표현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한다면 네. 균형 발전 의지를 확실히 박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법률도 더 센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는 세종, 대법원은 대구, 광주에는 헌법재판소 이렇게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일 겁니다. 네. 그때 반짝 좋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게 아닌 네.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기업 집단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에 그저께 보니까 501개 기업이 유치가 됐더라고요. 네. 여기가 좀 활발해지면 국가기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공약도 준비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미 광주 전남북이 저 대표 때 네. 합의해서 발표한 게 호남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만들자. 네. 여기 풍력 발전 이런 쪽이 우리 호남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한국전력이 있으니까 네.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자.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덴마크의 동에너지가 바로 그걸 하는데요. 북유럽 전체 에너지의 허브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호남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 허브가 된다면 동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내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몽골까지 우리 에너지를 때로는 보낼 수도 있는 네.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 주권을 호남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입니다. 네. 광주가 조금 관광에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러나 전남은 꽤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라면 이름에 맞는 어떤 것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농업이죠. 네. 우리 전남이 뭐 기록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많은 섬, 가장 긴 해안선, 가장 넓은 갯벌 네. 이거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넓은 들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농축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여기 이 광주 전남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도민 여러분, 제가 전남에서 나서 광주에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에 차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자라면서 가졌던 꿈, 저의 생각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젖먹던 힘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기겠습니다. 이길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